네,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입자의 대부분이 20%에서 60%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의 조정안에도 은행과 투자자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반복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금감원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 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논란이 된 이 홍콩 ELS 사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태를 알려면 그 상품 ELS, 특히 홍콩 ELS 상품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네. 좀 어렵습니다. 아마 제 출연 시간 동안 제가 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ELS라는 건 주가지수 연계증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지수에 연계해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번에 주가지수는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상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 ELS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다음이 좀 복잡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딱 홍콩 H지수가 움직인 만큼 수익률이 나오고 손실이 나오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이 ELS라는 건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조건 안에서만 움직이면 약속된 수익률, 이자율을 줄게라는 게 ELS의 기본 틀이거든요. 이번에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한 시점 대비 반토막 50% 이상만 하락하지 않으면 1년에 5% 혹은 6%의 수익률을 줄게라는 조건을 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입 당시에는 여러분 시장이 반토막 난다는 건 거기에 해당 기업은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었다는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실은 2021년 1월, 2월, 3월, 4월에 가입했던 네. 그때 당시 홍콩 H지수가 12,000, 만에서 12,000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반토막, 그 이하가 났던 겁니다. 홍콩 H지수는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5,000도 깨져서 4,700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회복했더라도 5,70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2,000 혹은 11,000, 만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반, 50%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낚인 쳤다라고 하는데 그 낚인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겁니다. 그 예상되는 지금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토막이 날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가입하고 판매를 권유하고 그렇게 예. 캠페인을 펼쳤을 때는 이 정도로 홍콩 증시가 대폭락할 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예상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ELS라는 상품은 엄연히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 과정에서 투자 상품을 팔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의무들, 조건 상황을 지켰느냐라는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말 이렇게 대폭락할 줄 알았냐 몰랐냐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홍콩 ELS에 거의 한 뭐 20조 정도 뭐 투자했다, 뭐 40만 계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게 가입 시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보일 수가 없고요. 1, 2월에 이미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 이게 3년 큰 틀의 만기였으니까 2021년 4월까지 길게는 5월까지. 왜냐면 근데 5월 다음에 6월부터는 홍콩 H지수도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 지수는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여는 더 지켜봐야 그렇기 되네요. 때문에 현재 물론 홍콩 H지수가 막 매일 20%, 30%씩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대략 현재 상황에서 추정을 하면 한 4조 5천억 정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은 발생할 걸로 보여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6조 원대의 홍콩 ELS 관련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금감원이 배상 비율을 결정한 이제 분쟁 조정 기준안을 어제 내놨는데 네. 이 기준안 관련해서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좀 관련해서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제 기준안입니다. 이것을 꼭 따라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일종의 기준점 안을 내놓은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판매사 쪽 요인을 최대 50%,
그리고 가입했던 가입자, 투자자 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45% 그리고 기타 10% 이렇게 잡았는데요. 판매사 쪽에서는 실수를 하면 할수록 50%를 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투자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45에서 깎이는 겁니다. 가령 지금 먼저 판매사 쪽 요인이 나왔는데 예. 적합성의 원칙이라든가 설명 의무라든가 부당한 권유 이제 이런 거를 했냐에 따라서 저런 걸 다 안 지켰으면 최대 50%는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가입자 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라든가 투자 경험이라든가 이제 뭐 자신들이 뭐 그 금융 지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ELS라는 상품을 한 50번, 60번 이미 들었던 경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 이 가입자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차감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배상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정말 100%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것은 한 뭐 50%, 60% 그러니까 20%에서 40%에서 60%, 70% 사이에 대거 몰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뭐 투자 경험도 없고요. 뭐 나이도 굉장히 좀 많아요. 뭐 예적금을 들러간 80대가 네. 이 어떤 뭐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100%를 받을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은행도 아무런 완전 불안전 판매, 녹취록도 없고 이런 서명 같은 것도 직원이 직접 하고 예. 뭐 이런 쪽이었고요. 네. 그 가입자도 나이도 이미 뭐 80대 이상이고 네. 과거에 ELS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고 여기에 뭐 청력도 안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면 정말 100%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현재로서는 한 75%에서 80%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DLF 사태라고 독일 국채 그것도 파생 상품이었거든요. 연계됐던 경우가 최대 이제 그런 가입자 앞서 얘기하신 걸로 예. 처음 가입했고 연령대가 이제 70대 이상, 80대 경우에는 80%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 네,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이런 게 있어요. 먼저 각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입자,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 지금 왜 100%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나오는 사례가 라인펀드, 사모펀드였었죠. 여기는 100%가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무역금융 같은 라인펀드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당시를 돌아보면 이건 범죄였잖아요. 그리고 뭐 실질적인 사람이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앞서 DLF나 ELS는 이게 이제 범죄의 영역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 가입자 쪽에서 100%가 요구하는 라인펀드 사례와 ELS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뭐 고지 의무도 다했고 적합성의 원칙도 지켰다라고는 하지만 은행 쪽 입장에서 지금 속속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뭐 덜 지켰다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것이 청력이 어두우신 분한테 뭐 전화 녹취를 했다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쟁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이랬다 저랬다 저도 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예. 워낙 한 건 한 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기준안도 그야말로 기준 안일 뿐이죠. 과연 은행들이 당국의 안을 따라서 자율 배상을 할 것인가 이것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례들은 법정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피해자가 대략 한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다 이제 이거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일일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은행 당국에서는 예. 은행 쪽이죠. 은행이랑 증권사에서는 여기에 걸맞게 뭐 A 고객은 몇 프로를 이제 제시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가입자가 그걸 또 수용 못할 수도 수용 있는 못할 거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한 축은 은행들은 은행이라는 당국도 있지만 그 해당 은행의 주식에 투자한 이제 주주라는 또 하나의 이제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ELS라는 거는 명확히 투자 상품인데 그거에 대한 손실을 왜
은행이 내주지라고 해주냐. 오히려 배임을 걸고 또 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배상 같은 경우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향후 뭐 제재나 소송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좀 자율배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기 예. 때문에 금융당국은 일종의 당근을 함께 줘서 당국이 내놓은 금융기준안을 따른다면 뭐 과징금이라든가 혹은 벌점이라든가 이런 제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혜택을 주겠다는 유인책은 계속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은행들의 입장은 이걸 이제 아마 A은행, B은행이 단독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은행들끼리도 모종의 회의를 거쳐서 뭐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은행들이 순순히 이 금융당국의 안을 따라서 이거에 대한 자율배상을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다음 달 중에 금감원이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네.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라는 걸 파악하겠죠. 금융당국도 자신들이 기준안을 냈는데 네. 은행들이 이거를 다 거부한다든가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은 테이블 안으로 금융은행들도 데리고 오고 가입자들의 뭐 대표라든가 단체도 함께 갔다 와서 데리고 와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몇몇 사례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 이 정도 사례라면 뭐 배상 비율 70%, 60% 이제 이런 안을 통해서 절충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것에서 뭐 큰 어떤 뭐 많은 합의들이 큰 틀의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말 그대로 분쟁 조정 위원회고요. 강제력이라든가 뭐 그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좀 이 은행 제재를 통해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지적이 예. 은행 주주들 입장인 것이죠. 왜 이거 배임 아니냐? 은행이 왜 투자 상품을 손실해줘?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의 은행들의 이 투자 상품의 판매 역사를 좀 보면 거의 3년, 4년 단위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터집니다. 뭐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모 펀드 터지고요. 그 전에 독일 그 DLF 사태 터졌고요. 그 전에 2008년 말 또 세계 금융위기 나왔을 때 먼저 ELS가 2009년에 또 터졌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불안전 판매라는 것에 대한 교육과 은행들에 있어서 이런 투자 상품에 파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기, 기본 매뉴얼 및 어떤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해법이 아예 은행들은 투자 상품을 팔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까지 또 몰아가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감시하는 모니터링, 투자 상품들을 팔 때 교육을 잘했는가를 한번 보고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ELS 사태는 실은 올해 그러니까 이게 막 ELS가 문제된다는 게 작년 10월부터 네. 여론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작년 연초 실은 재작년 말부터도 이대로 가다간 ELS 문제될 수 있겠나는 그런 모니터링과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은행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기준안을 낸 금융당국이 분기별로라도 각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 상품을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었다면 이거 오히려 같이도 고민을 더 빨리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위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예 은행들은 투자 상품 팔지 마 이런 극약 처방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판매 인력이 전문적인 교육과 또 체계적인 적합성의 원칙을 갖춰서 투자 상품을 팔고 이후에 금융당국은 판매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뭐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이제 사회이사의 역할에 대한 이제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럼 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홍콩 주가와 이제 네네. 연계되는 상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5% 안팎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이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양회에서 중국 네. 경제 성장률이 얼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공산당이 이끌고 있어서 5% 성장률을 제시를 하면 무조건 맞춥니다. 만약에 4.5를 제시했다고 하면 4.5를 무조건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것이 5%대의 성장률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내수가 안 되면 투자로 맞추든 뭐 재정으로 맞추든 맞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고 현재로서 뭐 시진핑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수 촉진인데 뭐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하고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 부동산은 못 건드릴 겁니다. 이게 또 중국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 부양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역설적이고 조금은 좀 슬픈 소식일 수도 있고 좀 의아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이 홍콩 ELS뿐만이 아니라 홍콩 주식에 대한 홍콩 주식들, 홍콩 관련한 ETF들의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건 뭐냐? 오히려 오히려 올라갈 거를 12,000이 4,000, 5,000까지 왔으니 여기가 바닥 아니냐. 여기에 중국 양회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할 테니까 지금은 또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만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잔인한 그런 측면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